예상한 대로 야권 분열로 새누리가 170석 내외 압승을 해요. 그렇게 되면 호남이 응집한 국민당이 여당과 합당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웃을 일이 아니라 저는 분명하게 예견을 했어요. 광을 어디다 파는 게 낫냐. 그리고 박지원 씨나 박주선 씨나 이런 몇몇 분들이 계속 해온 말이 있어요. 내각제가 좋다. 이게 뭐냐면 합치면 200석 되니까 이원 집정제 하면 실권 없는 대통령 안철수 주고 그리고 합당을 한 상태에서 이 실권 내각에 곁가지라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호남 다선 의원들이. 그렇게 해갖고 광 팔아서 서자 노릇 하려고 결심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결과로 보자면 아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광을 어디다 팔겠어요? 민주당에다 팔라고 하겠죠? 더민주에다가. 그림이 완벽하게 다른 그림이 이제부터 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김청수가 그러더구만요. 이제 아수라장이 벌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희망을 갖고 있는 아수라장이죠. 그렇게 쳐다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갑수입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호남 민심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문제에 대한 비토인 것인가, 아니면 회초리 수준인 것인가, 안철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인 것인가, 이런 해석들 많이 나올 것이고, 또 하나가 문재인 은퇴하느냐 마느냐. 이건 이제 보수 언론에서 끊임없이 공격하겠죠. 네. 그것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저는 개헌 이야기도 꼭 나올 거라고 봐요. 개헌을 던지면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당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국민의당은 절대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던질 거라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Anyway,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정규 투기의 1인자, 평론 이정규 투기의 1인자. 사실 TV조선에 유일하게 나가서 나는 친노라고 선언하고 끊임없이 문재인 지지 발언을 하는 유일한 평론가이며 종편에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욕을 안 먹는 유일한 평론가이며 아무데나 막 나가는 살림에는 도움이 되시겠어요? 저는 네. 다른 출연자보다 공 하나 정확히 더 받고 나갑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누군가 불러야 되는데 잘못 불렀어. 오늘도 네. 내 앞자리에 조갑재 씨가 네. 발언 중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극좌파들은 이 표현을 써요. 극좌. 네. 저는 단 한 단어도 안 참습니다. 그때부터 프로그램이 개판이 나버렸어요. 극좌파요? 극좌파요? 극좌파가 누구죠? 어떤 사람이에요? 극좌파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사회자 잘생긴 사람 누구야? 판 진행하는 사람이. 윤종호인가요? 예? 윤종호? 아니 판이라고 왜? 그렇다고 치고 그거 아는 필성들 네. 아들. 뭐 수습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흘러서 선생님 같은 극우는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극우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이래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 신념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도 참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의견을 돌려서 말하지 말아라.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선한 척 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말해라. 강하게 말하고 때로는 야비해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종편 액세서리로 좋은가 봐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김갑수 선생님으로 컴퍼라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편향되어 있는데 김갑수 선생님이 이렇게 막 거기서 7대1, 8대1로 싸우거든요, 보통. 저는 조갑재 씨 얘기가 이해가 가요. 자기가 봐도 자기 오른쪽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은 다 저 멀리 보이니까 극좌인 거죠. 그분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묻고 싶은 게 이제 내일 언론들은 대체로 다 그런 걸 물었을 거란 말이에요. 대이변, 심판론 통했나, 민심은 무서웠다, 이런 게 나갈 건데 16년 만에 여소야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애매한 거잖아요. 일단 제가 그 말을 받아서 강조하고 싶은 건요. 앞으로 종편을 포함해서 보수 세력이 강조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인식해야 될 것은 이건 야권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권의 패배예요. 근데 새누리당의 과반 미달로 새누리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일이지 야권이 전열을 정비해서 여권을 이긴 선거가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분당되지 않고 더 결집을 했더라면 야권이 이번에 170, 180석 먹었겠죠. 승리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이 되고 그리고 여권이 기세등등하던 게 이제 재편될 위기에 처하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당으로 분류하는 게 하나의 당인 경우가 얼마나 있었어요. 항상 국민당도 있었고 그전 정주영 국민당도 있고 호남 자민련도 있었고 뭐 이회창이 만든 당이 뭐죠? 선진당 그런 당도 있고 뭐 이름 굉장히 많죠. 늘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신사당 체제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봐요. 여권이 분당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원래는 이 결과가 아니었다면 신3당 합당이었을 겁니다. 신합당, 3당 합당은 뭐냐면 새누리와 호남이 하나의 당으로 합쳐버리는 그 과정이죠. 그걸 볼 뻔했는데 다행히 지금 그렇게 될 확률은 적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국민이 새누리의 정책 기조, 즉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내렸다. 이거 하나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당 호남 석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호남의 뭐 문재인 홀대론이나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주구장창 주장했는데 어쨌든 결과로서 이제 호남의 위상 혹은 뭐 호남 홀대론이 가야 뭐랄까요 어떻게 해체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지난주 파파이스를 봤는데 전남대 철학과 교수분이 하나 오셨죠? 네. 그분이 정답을 다 말했는데 아직도 이상해요. 호남이 소외감과 박탈감과 분노를 갖고 있는 건 현실적 사실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걸 부정하면 아무것도 출발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뿌리 깊은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저를 예를 들면 저는 마음의 고향이자 실제 부모의 고향이 이북이에요. 그러니까 평안남도 강서인데 지역 감정이란 걸 느낄 여지가 별로 없는데 여기 오는 택시에서 택시 기사가 그 말에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노웅래를 찍어서 좀 그렇다 찝찝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난 거하고 내가 지금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게 왜 관계가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 특히 호남 갖고 타고 있는 관계 이렇게 만들었죠. 예. 근데 네. 호남이 갖고 있는 분노와 박탈감이라는 실체가 당연히 박근혜를 향해서 보수 여권을 향해서 치밀어야 되는데 그게 이상하게 휘어서 현재 문재인에게 와 있죠. 왜 문재인에게 와 있냐고 따지면 안 되죠. 새누리당 김무성이나 이 늙은 의원들이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럼 쇼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표가 나와요. 왜 그럴까? 새누리당 그 지지자들은 그래요. 저거 쇼하는 거 알아. 하지만 저 높고 대단한 사람들이 저렇게라도 해줄 때는 하고 마음이 풀려요. 내가 문재인 대표였다면 이 모든 갈등이 그전부터 있다 하더라도 폭발된 거는 그 새정치연합 대표 경선 때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박전하고 결정적으로 해서 호남 사람들 이건 이제 더 이상 내 당이 아니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호남 홀대론과 그 얘기를 다 끄집어냈어요. 아니 박지원이 혼자 떠들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네. 호남 사람들이 옛날부터 마음속에 그런 응어리가 있는데 끄집어냈다고요, 제 말은. 예, 예,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이었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첫째 깨달았었어야 돼요.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호남에서 자라고 호남의 정서를 쭉 접하면서 젖어 있지 않으면 대단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걸 밖에서. 이해를 못하면 네. 정치 리더가 될 수가 없죠. 그것도 동의합니다. 예. 네. 아니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를 어렵게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일은 양산의 집을 팔고 광주로 이사를 왔어야 돼요. 그죠? 아니 뭘 박수를 치고 그래. 종편에선 쇼라고 하겠죠? 네. 그러나 광주나 전라남북도의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죽하면 우리 마음 살라고 저 짓까지 하냐. 아이고 쯧쯧 불쌍해 하면서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맨날 며칠 몇 달 계속 했었어야 된단 말이죠. 종편만큼 집요하게. 전 문재인 대표가 아니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니했던 거예요. 이걸 이렇게 추스릴 줄 몰랐던가 하고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묻는다면 그 정서적 차원에 대해서 둔감했거나 아니했거나 무대책이었어요. 이 부분은 그건 제가 좀 아는데 궁금해했어요. 끊임없이. 근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한데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었대요. 물었는데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살아야 돼요, 거기 가서. 뭐 부동산 하세요, 거기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조심스러운 가설일 수 있는데 오늘 총선 결과와 이어서 보자면 문재인은 문재인이고 우리는 민주당이 싫다. 더불어민주당이 싫다. 이쪽에서 일당 독재를 해온 거잖아요. 호남에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이어가지고 계속 거기서는 하나만 나왔었고, 근데 이번엔 신상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좀 다 투표를 통해서 혼내줄 기회가 생긴 거죠. 활용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무당파들 또는 새누리에 실망한 사람들이 국민당으로 일부 갔을 것이다. 네. 있었겠지만 그 비중은 사실은 직접 선거 전에 들어갔을 때 잘 설득할 대상이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거 YS가 단기 필마였는데 당을 다 재건해갖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먹는 과정을 보면요. 선명성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확 붙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 뭐 실망을 했다 등등 이런 사람들은 언제 어떤 경우에도 실망을 하고 언제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다가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당에 가 있는 주류는 압도적으로 호남 분들이라고 보는 수밖에 없죠. 안철수 대표의 이번 이 총선 과정에서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일단. 뭐 개인적인 게 아니면 어떤 걸 거예요? 종합적도 있고요. 우주적도 있고요. 우주적으로 좀 얘기해 보겠는데 여러분들은 좀 비슷한 분들이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고 그걸 계승한 문재인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죠? 잘생겨서 그래요? 그러는 사람들도 친척이에요?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지지를 보냈고 그분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잊지 못해하는 그 모든 것의 배경은 역사가 있어요. 역사의 맥락이 있다니까요. 그 맥락 속에서 자기의 존재들을 자리매김을 했고 투쟁을 했고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쪽이 아닌 데 있는 사람들을 들어봅시다. 박찬종, 이인재, 문국현, 그리고 안철수. 이분들은 역사의 맥락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뜬금없이 대중의 인기를 사서 확 해서 자기 욕망에 의해서 뭐 한 자리 해보려다가 쓰러진 존재들이에요. 안철수 대표는 안 쓰러졌어요, 지금. 쓰러졌죠. 왜냐? 제가 용서하지 않을 거거든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음 총선에서 김갑수 씨 출마 선언을 미리 들으셨어요? 출마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정말 웃겨요.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국회의원을 한다는 건 내 사생활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돈도 더 잘 벌어요. 여자도 슬금슬금 만나도 뭐라고 안 해요. 내가 미쳤냐고. 왜 국회의원을 해? 만약에 그런 거 방송으로 막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죽어도 해야 되는 게 도리면 하겠지만 그게 좋은 일이라면 전 절대로 안 합니다. 첫째, 모르는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 짓을 왜 하냐고. 난 그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사생활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좀 공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쩌다 강연 같은 걸 해요. 그러면 항상 주장하는 게 내가 어찌어찌해서 21세기에 살게 됐지만 나는 이 21세기가 너무 싫다. 나는 20세기에 살 것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안 살 거야. 이제 58세인데 조금 더 견디다가 빨리 갈 거예요. 제 계획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과 글쎄요. 지켜보겠어요.
나는 20세기에 살 거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그게 단순한 노스텔지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한 인류의 대부분은 귀족정이었어요. 왕위 위에 있든 뭐가 있든. 즉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부리고 사는 게 당연한 역사였어요. 귀족정은 왜 가능하냐면 그 귀족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귀족정이 존립하는 거예요. 그 귀족정이 지금 없어졌다가 100년 만에 다시 생기고 있어요. 과거는 신분 귀족이었는데 지금은 경제 귀족이에요. 흙수저 어쩌고가 그건데 만약에 지금 경제 귀족, 즉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모든 걸 갖는 걸 그건 당연하지. 저 사람은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재벌 오너니까. 저 사람은 3대가 그렇게 부자니까 라고 인정을 하면 드디어 계급체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즉 귀족 사회가 다시 완벽하게 도래하고 있더라고. 저는 그런 세상에 살기가 싫어요. 인류사에 딱 1세기 동안 귀족이 없는 사회 대중의 시대를 살아봤어요. 그게 20세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중이 풍요로워져 봤던 거예요. 중산층이 그때 처음 생긴 거예요. 대중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행도 가고 무슨 여러 가지 인간의 재반 권리도 누리고 자유로워 받고 경제적 지위를 누렸던 유일무이한 지난 100년 동안이 혁명, 내란, 대전, 카타스트로피 온갖 일의 과정 동안에 형성이 됐다가 지금 다시 붕괴되고 새로운 귀족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20세기에 추구했던 가치, 공화정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김대중이고 노무현이고 문재인이에요. 그 가치의 실현의 과정에서 정말로 삽 한 번 보탠 적이 없는 뜬금없는 사람이 대중의 인기를 토대로 해갖고 그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뭐뭐 할 거예요. 아장아장 너무합니다. 아장아장. 더민주는 조폭이에요. 정말로 용서가 안 됩니다. 거기에 휘둘린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휘둘린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요. 제가 당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느끼게 되는데 동일한 사람이 우연하게 친구 따라서 민주당으로 갔을 때와 우연히 친구 따라 새누리당 의원이 됐을 때 정반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바가 있을까? 자기가 정치인이 돼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해 본 바가 있었을까? 이 정도면 더민주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물론 만약에 분당이 되지 않았고 뭐 이렇게 했다면 사실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호남에서 본인이 호남에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대선을 승리할 수 없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호남의 결과는 국민당의 압승으로 끝나갈 것 같고,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치만 다른 데에서 이겼잖아 라고 말하는 건 본인 성격도 아니란 말이죠. 일단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상을. 일단 답을 말했잖아요. 이사 가시라고. 늦게라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사 가요 그냥? 그거죠. 이사 가는 게 정계 은퇴나 대선. 대선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사 가려고 합니다. 하여간 원하지 않은 폭격을 인생살이 중에 맞게 돼요. 사실 호남은요, 좀 못 사는 것 때문에 분해하지 않아요. 못 사는 게 원통하긴 해도 제일 분해하는 건 멸시받는 거예요. 호남 멸시가 가장 심각한 건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문재인에게 그 화살이 이제 돌아왔죠. 사실 억울한 점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억울한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문재인이나 노무현 세력이야말로 영남에서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아니 김대중을 지지해야 된다고 그때 빨갱이 소리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호남 혹은 김대중을 지지하는 것은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김대중과 빨갱이는 동의어였어요. 근데 김어준 총수가 저럴 때는 참 내가 보기에 어리석어 봬요. 문재인에게 더 씌워진 호남 홀대를 호남에 있는 장사, 미사,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거 억울한 누명이라는 거 모를 줄 아세요? 다 압니다. 호남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나 억하심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더 죽도록 맞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을 위해서 죽도록 맞아야 돼요. 저것도 맞는 부분도 있고 또 틀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 프레임의 해명하지 힘이라는 말라니까요. 거. 예? 문재인에게 덧씌워진 호남 홀대론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하지 말라고. 그건 동의해요. 그건 정서의 해석하지 문제니까. 말고. 근데 그냥 제 말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존재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이만큼이나 존재하는 걸 안 보이게 만드는 게 프레임의 힘이라고. 그게 언론을 장악한 자들의 힘이고. 김어준 총수. 네. 노조를 파괴하는 법이 있어요. 노동조합을 귀찮아서 사장들이 파괴시키는 전략이 있습니다. 제 1번이 뭔지 아세요? 노조를 파괴하는 법. 분열시키는 거죠. 에이,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제 1번은 사장이 노조한테 매맞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 드럼통에 넣어서 굴리게 하든지 뭘 던지고 맞게 하든지 흥분한 강성 노조가 이성을 잃고 행동을 해서 그 업주가 죽도록 한번 봉변을 당하면 그 다음엔 대세가 확 바뀌게 돼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방법이 충분히 설명됐다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요. 문재인 대표가 드럼통에 들어가가지고 무동산에서부터 막 굴러가지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요, 호남 분들이 강성 노조란 뜻은 아니지만 네. 누군가에게 아니, 지금 이해했어요. 이용되고 있어요. 저 해법도 맞아요. 정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쩔쩔매거나 두드려 맞는 모습은 어떤 또 한편에 상처를 주냐면 그 문재인을 사랑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줘요. 근데 호남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호남 전체를 하나의 그런 상처받은 문재인을 때리고 싶은 사람의 덩어리를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큰 오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네.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친노라고 표현이 되든 뭐라고 표현이 되든 좋은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시청 앞에서 죽도록 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있는 한 안 변합니다. 그 사람들이 500만이에요. 죽어도 안 변합니다. 친노 맞네, 친노 맞아. 네. 선거와 관련해서 자 구도, 인물, 환경 세 가지 봅시다. 이거 지금 결판 났어요. 구도는 야권 분열이에요. 다 망할 줄 알았어요. 인물 봅시다. 여권은 리더가 없는 그러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 대통령 선거거든. 박근혜가 대통령 이번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인물 야권은 압도적인 대선 후보 지지율을 가진 자원이 있었어요. 환경, 경제가 무지하게 나빴는데 감췄지만 사람들 생활 속에 있는 건데 어떻게 감추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50 때 저렇게 나쁜 놈들이 대통령을 하고 국사를 좌우하는데 왜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정말로 이해를 못했다가 세월이 지나서 깨달았다니까요. 왜 시민들이 민정당에 표를 찍었게요? 살기가 괜찮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경제 변수에 좌우됩니다. 지금 야권이 선거운동을 잘해서 그래서 희망을 보이게 된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 맨날 춤춰요. 모여서 춤춘다고 표를 주냐고. 그런데 좌우간 울 수는 없잖아. 좌우간 새누리가 개박살이 났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앞으로 희망도 없고 이대로 가면 더 나빠질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거든. 그 결과물이거든요. 자, 문제는 그 환경 속에 있어요.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죠? 아마 굉장히 더 나빠질 겁니다. 거의 이렇게 지금은 이런 거죠. 이렇게 벼랑이 있는데 벼랑으로 굴르기 전에 이렇게 야권이나 진보 인사들이 막 매달려서 막 막고 있는데 벼랑으로 막 가는 중이에요. 아마 굴러 떨어질 것 같아요. 아마 정말 미중이에요. 우리는 성공 시대를 30년 사니까 맨날 잘 될 줄 아는데 망한 나라의 사례를 열심히 보세요. 멕시코, 아르헨티나, 필리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망할 거거든요. 진짜로 망할 거예요. 이미 망했는데 그 여진으로 조금 버티는 거예요. 누가 맞나 봅시다. 우린 이미 망했어요. 문 닫아라! 그 말씀 중에 새누리당이 망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망했죠. 우리나라는 망했을지 몰라도 새누리는 망하지 않았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이 왔죠. 박근혜 대통령이 내리 꼽았는데 그것 때문에 선거 망쳤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반대쪽에 누가 있죠? 김무성
이 비박들이 존재해요. 비박이 한 덩어리일까요? 혹은 김무성 대표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지금 완전히 아수라장에 들어선 거죠. 누가 그걸 수습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새누리당을 수습해서 일관되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 반대일까요? 거기는 지금은 당분간은 아노미 상태겠죠. 그냥 본론 하고 싶었던 얘기를 바로 끝내도 될까요? 네, 그럼. 네. 그러니까 문제는 저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좀 바쁩니다. 여기 저쪽을 봐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박근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떠드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역시 짜릿한 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 안철수의 쟁패를 종편의 먹잇감으로 삼을 것 같아요.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맨날 며칠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의 은퇴 얘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푸시를 하겠죠. 당신 은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은퇴를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냥 평당원이 되고 정치 일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뭘 하고 있느냐? 이사부터 가고 나서. 이사. 네. 이사는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냥 아주 짧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시는 안철수 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애쓰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달라.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후보도 아니라 안 할래? 그럼 관도. 그러고 밀고 나갔어도 과정은 똑같았고 결국 단일 후보가 돼서 대선을 먹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결기 있는 지도자를 원해요. 죽음의 사선을 몇 번이나 건너든 문재인 대표가 고생 별로 안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고생한 거 잘 아시잖아요. 노 대통령은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지금까지 한 고생 정도는 고생으로 볼 것도 없는 거고 본인이야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단련시켜 나가는 건데 이제부터 뭘 하실 거냐 하는 건데 더민주의 연장에서 활동하지 마시고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행보를 보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사이를 보폭을 넓히는 거예요. 어쨌든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행보를 보이는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행동인데 너무 나서지 않게, 너무 드러나지 않게 하여간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질에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제가 역사의 물결 속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DJ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제 우리가 역사를 풀어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귀족정을 공고히 하려는 새누리와 그 주변부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화정을 완성시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과제 두 가지가 하나는 재벌 해체일 겁니다. 한국 사회 모든 모순의 출발점이 재벌이 4세 경영까지 내려오면서 그 집안 친척이 많아져서 산업의 모든 부분을 다 잡아먹어서 지금 우리는 망그러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이 철학을 가진 사람들도 재벌 해체를 얘기를 합니다. 재벌이라는 지금의 선단 구조는 해체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적으로 그걸 풀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남북관계 복원입니다. 이거는 한 발만 디뎌도 종북 소리 들을 거예요. 종북 소리 들어도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 감옥살이 좀 해도 돼요. 그래도 된다니까. 하여간 남북관계 복원과 재벌 해체 두 과정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야당 전권을 아울러서 행동화하는 과정을 문재인 대표가 온몸을 던져서 보여주길 바랍니다. 신분 귀족이었는데 지금은 경제 귀족이에요. 흑수저 어쩌고가 그건데 만약에 지금 경제 귀족, 즉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모든 걸 갖는 걸 그건 당연하지. 저 사람은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재벌 오너니까. 저 사람은 3대가 그렇게 부자니까 라고 인정을 하면 드디어 계급체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즉 귀족 사회가 다시 완벽하게 도래하고 있더라고. 저는 그런 세상에 살기가 싫어요. 인류사에 딱 1세기 동안 귀족이 없는 사회 대중의 시대를 살아봤어요. 그게 20세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중이 풍요로워져 봤던 거예요. 중산층이 그때 처음 생긴 거예요. 대중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행도 가고 무슨 여러 가지 인간의 재반 권리도 누리고 자유로워 받고 경제적 지위를 누렸던 유일무이한 지난 100년 동안이 혁명, 내란, 대전,
카타스트로피 온갖 일의 과정 동안에 형성이 됐다가 지금 다시 붕괴되고 새로운 귀족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20세기에 추구했던 가치, 공화정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김대중이고 노무현이고 문재인이에요. 그 가치의 실현의 과정에서 정말로 삽 한 번 보탠 적이 없는 뜬금없는 사람이 대중의 인기를 토대로 해갖고 그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뭐뭐 할 거예요. 아장아장 너무합니다. 아장아장. 더민주는 조폭이에요. 정말로 용서가 안 됩니다. 거기에 휘둘린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휘둘린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요. 제가 당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느끼게 되는데 동일한 사람이 우연에게 친구 따라서 민주당으로 갔을 때와 우연히 친구 따라 새누리당 의원이 됐을 때 정반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바가 있을까? 자기가 정치인이 돼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해 본 바가 있었을까? 이 정도면 더민주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물론 만약에 분당이 되지 않았고 뭐 이렇게 했다면 사실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호남에서 본인이 호남에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대선을 승리할 수 없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호남의 결과는 국민당의 압승으로 끝나갈 것 같고,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치만 다른 데에서 이겼잖아 라고 말하는 건 본인 성격도 아니란 말이죠. 일단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상을. 일단 답을 말했잖아요. 이사 가시라고. 늦게라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사 가요 그냥? 그거죠. 이사 가는 게 정계 은퇴나 대선. 대선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사 가려고 합니다. 하여간 원하지 않은 폭격을 인생살이 중에 맞게 돼요. 사실 호남은요, 좀 못 사는 것 때문에 분해하지 않아요. 못 사는 게 원통하긴 해도 제일 분해하는 건 멸시받는 거예요. 호남 멸시가 가장 심각한 건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문재인에게 그 화살이 이제 돌아왔죠. 사실 억울한 점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억울한 정도가 아니죠. 왜냐면 문재인이나 노무현 세력이야말로 영남에서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아니 김대중을 지지해야 된다고 그때 빨갱이 소리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호남 혹은 김대중을 지지하는 것은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김대중과 빨갱이는 동의어였어요. 근데 김어준 총수가 저럴 때는 참 내가 보기에 어리석어 봬요. 문재인에게 더 씌워진 호남 홀대를 호남에 있는 장사미사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거 억울한 누명이라는 건 모를 줄 아세요? 다 압니다. 호남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나 억하심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더 죽도록 맞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을 위해서는 죽도록 맞아야 돼요. 저것도 맞는 부분도 있고 또 틀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 해명하지 말라니까요. 예? 문재인에게 더 씌워진 호남 홀대론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하지 말라고. 그건 동의해요. 그건 정서의 문제니까.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존재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이만큼이나 존재하는 걸 안 보이게 만드는 게 프레임의 힘이라고. 그게 언론을 장악한 자들의 힘이고. 김어준 총수. 네. 노조를 파괴하는 법이 있어요. 노동조합을 귀찮아서 사장들이 파괴시키는 전략이 있습니다. 제1번 앞으로 종편을 포함해서 보수 세력이 강조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인식해야 될 것은 이건 야권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권의 패배예요. 근데 새누리당의 과반 미달로 새누리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일이지 야권이 전열을 정비해서 여권을 이긴 선거가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분당되지 않고 더 결집을 했더라면 야권이 이번에 170, 180석 먹었겠죠. 승리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이 되고 그리고 여권이 기세등등하던 게 이제 재편될 위기에 처하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당으로 분류하는 게 하나의 당인 경우가 얼마나 있었어요. 항상
국민당도 있었고 그전 정주영 국민당도 있고 호남 자민련도 있었고 뭐 이회창이 만든 당이 뭐죠? 선진당 그런 당도 있고 뭐 이름 굉장히 많죠. 늘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신사당 체제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봐요. 여권이 분당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원래는 이 결과가 아니었다면 신3당 합당이었을 겁니다. 신합당, 3당 합당은 뭐냐면 새누리와 호남이 하나의 당으로 합쳐버리는 그 과정이죠. 그걸 볼 뻔했는데 다행히 지금 그렇게 될 확률은 적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국민이 새누리의 정책 기조, 즉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내렸다. 이거 하나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당 호남 석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호남의 뭐 문재인 홀대론이나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주구장창 주장했는데 어쨌든 결과로서 이제 호남의 위상 혹은 뭐 호남 홀대론이 가야 뭐랄까요? 어떻게 해체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지난주 파파이스를 봤는데 전남대 철학과 교수분이 하나 오셨죠? 네. 그분이 정답을 다 말했는데 아직도 이상해요. 호남이 소외감과 박탈감과 분노를 갖고 있는 건 현실적 사실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걸 부정하면 아무것도 출발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뿌리 깊은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저를 예를 들면 저는 마음의 고향이자 실제 부모의 고향이 이북이에요. 그러니까 평안남도 강서인데 지역 감정이란 걸 느낄 여지가 별로 없는데 여기 오는 택시에서 택시 기사가 그 말에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노웅래를 찍어서 좀 그렇다 찝찝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난 거하고 내가 지금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게 왜 관계가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 특히 호남 갖고 타고 있는 관계 있게 만들었죠. 예. 근데 네. 호남이 갖고 있는 분노와 박탈감이라는 실체가 당연히 박근혜를 향해서 보수 여권을 향해서 치밀어야 되는데 그게 이상하게 휘어서 현재 문재인에게 와 있죠. 왜 문재인에게 와 있냐고 따지면 안 되죠. 새누리당 김무성이나 이 늙은 의원들이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럼 쇼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표가 나와요. 왜 그럴까? 새누리당 그 지지자들은 그래요. 저거 쇼하는 거 알아. 하지만 저 높고 대단한 사람들이 저렇게라도 해줄 때는 하고 마음이 풀려요. 내가 문재인 대표였다면 이 모든 갈등이 그전부터 있다 하더라도 폭발된 거는 그 새정치연합 대표 경선 때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박전하고 결정적으로 해서 호남 사람들 이건 이제 더 이상 내 당이 아니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호남 홀대론과 그 얘기를 다 끄집어냈어요. 아니 박지원이 혼자 떠들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네. 호남 사람들이 옛날부터 마음속에 그런 응어리가 있는데 끄집어냈다고 제 말은. 예, 네. 예,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이었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첫째 깨달았었어야 돼요.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호남에서 자라고 호남의 정서를 쭉 접하면서 젖어 있지 않으면 대단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걸 밖에서. 이해를 못하면 네. 정치 리더가 될 수가 없죠. 그것도 동의합니다. 예. 네. 아니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를 어렵게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일은 양산의 집을 팔고 광주로 이사를 왔어야 돼요. 그죠? 아니 뭘 박수를 치고 그래. 종편에선 쇼라고 하겠죠? 네. 그러나 광주나 전라남북도의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죽하면 우리 마음 살라고 저 짓까지 하냐. 아이고 쯧쯧 불쌍해 하면서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맨날 며칠 몇 달 계속 했었어야 된단 말이죠. 종편만큼 집요하게. 전 문재인 대표가 아니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니했던 거예요. 이걸 이렇게 추스릴 줄 몰랐던가 하고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묻는다면 그 정서적 차원에 대해서 둔감했거나 아니했거나 무대책이었어요. 이 부분은 그건 제가 좀 아는데 궁금해했어요. 끊임없이. 근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예상한 대로 야권 분열로 새누리가 170석 내외 압승을 해요. 그렇게 되면 호남이 응집한 국민당이 여당과 합당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웃을 일이 아니라 저는 분명하게 예견을 했어요. 광을 어디다 파는 게 낫냐. 그리고 박지원 씨나 박주선 씨나 이런 몇몇 분들이 계속 해온 말이 있어요. 내각제가 좋다. 이게 뭐냐면 합치면 200석 되니까 의원 집정제 하면
실권 없는 대통령 안철수 주고 그리고 합당을 한 상태에서 이 실권 내각에 곁가지라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호남 다선 의원들이. 그렇게 해갖고 광팔아서 서자 노릇 하려고 결심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결과로 보자면 아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광을 어디다 팔겠어요? 민주당에다 팔라고 하겠죠? 더민주에다가. 그림이 완벽하게 다른 그림이 이제부터 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김청수가 그러더구만요. 이제 아수라장이 벌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희망을 갖고 있는 아수라장이죠. 그렇게 쳐다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갑수입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호남 민심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그 문제에 대한 비토인 것인가, 아니면 회초리 수준인 것인가, 안철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인 것인가, 이런 해석들 많이 나올 것이고, 또 하나가 문재인 은퇴하느냐 마느냐. 이건 이제 보수 언론에서 끊임없이 공격하겠죠. 네. 그것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저는 그 개헌 이야기도 꼭 나올 거라고 봐요. 개헌을 던지면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당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국민의당은 절대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던질 거라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Anyway,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정격투기의 1인자, 평론 이정격투기의 1인자. 사실 이 TV조선에 유일하게 나가서 나는 친노라고 선언하고 끊임없이 그 문재인 지지 발언을 하는 유일한 평론가이며 종편에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욕을 안 먹는 유일한 평론가이며 아무데나 막 나가는 살림에는 도움이 되시겠어요? 저는 이분 네. 다른 출연자보다 공 하나 정확히 더 받고 나갑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누군가 불러야 되는데 잘못 불렀어. 오늘도 네. 내 그 앞자리에 조갑재 씨가 네. 발언 중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극좌파들은 이 표현을 써요. 극좌. 네. 저는 단 한 단어도 안 참습니다. 그때부터 프로그램이 개판이 나버렸어요. 극좌파요? 극좌파요? 극좌파가 누구죠? 어떤 사람이에요? 극좌파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사회자 그 잘생긴 사람 누구야? 그 저 판 진행하는 사람이 윤종호인가요? 예? 윤종호? 아니 그 판이라고 왜? 그렇다고 치고 그거 아는 나중에 표정들 아니에요? 네. 뭐 수습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흘러서 그 선생님 같은 그분은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그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이래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 신념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도 참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의견을 돌려서 말하지 말아라.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선한 척 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말해라. 강하게 말하고 때로는 야비해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종편 액세서리로 좋은가 봐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김갑수 선생님으로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편향되어 있는데 김갑수 선생님이 이렇게 막 거기서 7대1, 8대1로 싸우거든요, 보통. 저는 조갑재 씨 얘기가 이해가 가요. 자기가 봐도 자기 오른쪽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은 다 저 멀리 보이니까 극좌인 거죠. 그분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묻고 싶은 게 이제 내일 언론들은 대체로 다 그런 걸 쓸 거란 말이에요. 대이변, 뭐 심판론 통했나, 민심은 무서웠다 이런 게 나갈 건데 16년 만에 여소야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애매한 거잖아요. 일단 제가 그 말을 받아서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노조를 파괴하는 법. 분열시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제1번은 사장이 노조한테 매맞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 드럼통에 넣어서 굴리게 하든지
뭘 던지고 맞게 하든지 흥분한 강성 노조가 이성을 잃고 행동을 해서 그 업주가 죽도록 한번 봉변을 당하면 그 다음엔 대세가 확 바뀌게 돼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방법이 충분히 설명이 그래서 됐다고 이제 생각해요. 문재인 대표가 드럼통에 들어가가지고 무동산에서부터 막 불러가지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요, 호남 분들이 강성 노조란 뜻은 아니지만 네. 누군가에게 아니, 지금 이해했어요. 이용되고 있어요. 저 해법도 맞아요. 정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쩔쩔매거나 두드려 맞는 모습은 어떤 또 한편의 상처를 주냐면 그 문재인을 사랑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줘요. 근데 호남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어서면 안 된다는 거지. 호남 전체를 하나의 그런 상처받은 그 문재인을 때리고 싶은 사람의 덩어리를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큰 오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네.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친노라고 표현이 되든 뭐라고 표현이 되든 좋은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시청 앞에서 죽도록 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있는 한 안 변합니다. 그 사람들이 500만이에요. 죽어도 안 변합니다. 친노 맞네, 친노 맞아. 네. 선거와 관련해서 자 구도, 인물, 환경 세 가지 봅시다. 이거 지금 결판 났어요. 구도는 야권 분열이에요. 다 망할 줄 알았어요. 인물 봅시다. 여권은 리더가 없는 그러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 대통령 선거거든. 박근혜가 대통령 이번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인물 야권은 압도적인 대선 후보 지지율을 가진 자원이 있었어요. 환경, 경제가 무지하게 나빴는데 감췄지만 사람들 생활 속에 있는 건데 어떻게 감추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50 때 저렇게 나쁜 놈들이 대통령을 하고 국사를 좌우하는데 왜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정말로 이해를 못했다가 세월이 지나서 깨달았다니까요. 왜 시민들이 민정당에 표를 찍었게요? 살기가 괜찮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경제 변수에 좌우됩니다. 지금 야권이 선거운동을 잘해서 그래서 희망을 보이게 된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 맨날 춤춰요. 모여서 춤춘다고 표를 주냐고. 그런데 좌우간 울 수는 없잖아. 좌우간 새누리가 개박살이 났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앞으로 희망도 없고 이대로 가면 더 나빠질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거든. 그 결과물이거든요. 자, 문재인은 그 환경 속에 있어요.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죠? 아마 굉장히 더 나빠질 겁니다. 거의 이렇게 지금은 이런 거죠. 이렇게 벼랑이 있는데 벼랑으로 굴르기 전에 이렇게 야권이나 진보 인사들이 막 매달려서 막 막고 있는데 벼랑으로 막 가는 중이에요. 아마 굴러 떨어질 것 같아요. 아마 정말 미중이에요. 우리는 성공 시대를 30년 사니까 맨날 잘 될 줄 아는데 망한 나라의 사례를 열심히 보세요. 멕시코, 아르헨티나, 필리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망할 거거든요. 진짜로 망할 거예요. 이미 망했는데 그 여진으로 조금 버티는 거예요. 누가 맞나 봅시다. 우린 이미 망했어요. 문 닫아라! 그 말씀 중에 새누리당이 망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망했죠. 우리나라는 망했을지 몰라도 새누리는 망하지 않았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이 왔죠. 박근혜 대통령이 내리 꼽았는데 그것 때문에 선거 망쳤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반대쪽에 누가 있죠? 김무성 이 비박들이 존재해요. 비박이 한 덩어리일까요? 혹은 김무성 대표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지금 완전히 아수라장에 들어선 거죠. 누가 그걸 수습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새누리당을 수습해서 일관되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 반대일까요? 거기는 지금은 당분간은 안오미 상태겠죠. 그냥 본론 하고 싶었던 얘기를 바로 꺼내도 될까요? 네, 그럼. 네. 그러니까 문제는 저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좀 바쁩니다. 여기 저쪽을 봐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박근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떠드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역시 짜릿한 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 안철수의 쟁패를 종편의 먹잇감으로 삼을 것 같아요.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맨날 며칠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계이기도 한데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었대요.
그런데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살아야 돼요, 거기 가서. 뭐 부동산 하세요, 거기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조심스러운 가설일 수 있는데 오늘 총선 결과와 이어서 보자면 문재인은 문재인이고 우리는 민주당이 싫다, 더불어민주당이 싫다, 이쪽에서 일당 독재를 해온 거잖아요. 호남에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이어가지고 계속 거기서는 하나만 나왔었고, 근데 이번엔 신상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좀 다 투표를 통해서 혼내줄 기회가 생긴 거죠. 활용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무당파들 또는 새누리에 실망한 사람들이 국민당으로 일부 갔을 것이다. 네. 있었겠지만 그 비중은 사실은 직접 선거 전에 들어갔을 때 잘 설득할 대상이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거 YS가 단기 필마였는데 당을 다 재건해갖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먹는 과정을 보면요. 선명성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확 붙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 뭐 실망을 했다 등등 이런 사람들은 언제 어떤 경우에도 실망을 하고 언제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다가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당에 가 있는 주류는 압도적으로 호남 분들이라고 보는 수밖에 없죠. 안철수 대표의 이번 이 총선 과정에서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일단. 뭐 개인적인 게 아니면 어떤 걸 거예요? 종합적도 있고요. 우주적도 있고요. 우주적으로 좀 얘기해 보겠는데 여러분들은 좀 비슷한 분들이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고 그걸 계승한 문재인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죠? 잘생겨서 그래요? 그러는 사람들도 친척이에요?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지지를 보냈고 그분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잊지 못해하는 그 모든 것의 배경은 역사가 있어요. 역사의 맥락이 있다니까요. 그 맥락 속에서 자기의 존재들을 자리매김을 했고 투쟁을 했고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쪽이 아닌 데 있는 사람들을 들어봅시다. 박찬종, 이인재, 문국현, 그리고 안철수. 이분들은 역사의 맥락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뜬금없이 대중의 인기를 사서 확 해서 자기 욕망에 의해서 뭐 한 자리 해보려다가 쓰러진 존재들이에요. 안철수 대표는 안 쓰러졌어요, 지금. 쓰러졌죠. 왜냐? 제가 용서하지 않을 거거든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음 총선에서 김갑수 씨 출마 선언을 미리 들으셨어요? 출마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정말 웃겨요.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국회의원을 한다는 건 내 사생활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돈도 더 잘 벌어요. 여자도 슬금슬금 만나도 뭐라고 안 해요. 내가 미쳤냐고. 왜 국회의원을 해? 만약에 그런 거 방송으로 막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죽어도 해야 되는 게 도림은 하겠지만 그게 좋은 일이라면 전 절대로 안 합니다. 첫째, 모르는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 짓을 왜 하냐고. 난 그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사생활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좀 공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쩌다 강연 같은 걸 해요. 그러면 항상 주장하는 게 내가 어찌어찌해서 21세기에 살게 됐지만 나는 이 21세기가 너무 싫다. 나는 20세기에 살 것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안 살 거야. 이제 58세인데 조금 더 견디다가 빨리 갈 거예요. 제 계획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과 글쎄요. 지켜보겠어요. 나는 20세기에 살 거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그게 단순한 노스텔지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한 인류의 대부분은 귀족정이었어요. 왕위 위에 있든 뭐가 있든. 즉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부리고 사는 게 당연한 역사였어요. 귀족정은 왜 가능하냐면 그 귀족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귀족정에 존립하는 거예요.
그 귀족정이 지금 없어졌다가 100년 만에 다시 생기고 있어요. 과거는